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댁이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고 깔보는 집이라면 더더욱요. 저는 결혼 초부터 시모의 말도 안 되는 간섭을 견뎌야 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늘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은 제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40평대 신축 아파트였는데도 시모는 내 아들 덕에 얻은 집이라며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무시했죠.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 참아보려 했어요. 적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곧 이사 가게 될 집으로 짐을 정리하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이러더군요. 안방은 내 거니까 비워두고 짐 보낼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웃긴 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웃고 있는 낯선 여자와 그 옆에 팔짱을 낀 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고 불륜의 증거는 차고도 넘쳤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외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운 거고 당당하게 안방을 요구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모가 요구한 짐 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주소가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가 사는 그 집 주소로요. 그리고 이사 당일 그날 벌어진 일은 정말이지 말로 다 설명 못할 정도로 속이 후련한 사이다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황당하고 통쾌했던 이사날의 전말을 여러분께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길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판타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성실하신 분들이셨어요. 아빠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기계부품을 만드셨고 엄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신 성실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결국 결과로 이어졌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대기업 1차 협력업체로 계약이 되며 공장 규모가 몇 배로 커졌고 지방 소도시에서 어렵게 살던 우리 가족은 서울 인근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그리고 그중 한 채를 제게 증여해 주셨어요. 증여해 주시던 시점은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 사정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결혼하기 전에도 친정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혼수며 신혼집이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꼭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집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보태주시는 게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 부분에서 남편한테 눈치 한 번 준 적 없었고 남편 역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던 중 결혼해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대뜸 친정 부모님이 급히 전할 말이 있으니 남편이랑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희 부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집을 한 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40평대나 되는 아파트를요. 갑자기 집을? 지금 사는 집도 거의 다 도와주셨는데
무슨 집을 또? 우리 딸이 힘 안 들이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지금 사는 집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조금 좁지 않겠니? 조금 더 살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이사 갈 생각이었잖아. 네 아빠 나이도 들고 이제 슬슬 일에 손 떼고 쉴 생각이셔. 그 전에 물려줄 거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미리 물려주고 남은 삶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살고 싶어. 그래, 그동안 일만 하느라 네 엄마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네가 지키렴. 우리는 지방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다. 부모님은 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소처럼 일만 하셨습니다. 아빠의 회사 사정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일만 하시는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말렸지만 두 분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쫓겨나는데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이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 큰 도움이 되어주셨는데 저희가 2세 준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벌어놨다 싶고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니까 쥐고 있던 일을 놓고자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하셨고 그곳에서 두 분은 평화롭게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냥 제게 물려줄까 싶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대요. 아파트 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테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하신 우리 부모님,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모습은 일에 지어 고단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맺혀왔습니다. 나를 위해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일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날 위해 주시는구나 싶은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주름진 손과 얼굴들을 보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제 조금 쉴까 하는데 두 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힘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제가 받은 집에 감사했고 시부모님도 감사한 일이라고 안 그래도 아이 태어나면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좋은 부모를 만나 복받았다면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으셨고 살던 집을 처분해서 제게 물려주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당장 들어갈 수는 없었고 몇 달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조금씩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네가 가진 것도 우리 집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 생기면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겠어? 아무리 우리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울 텐데. 그럴 때 내가 도와주면 좋잖아. 애 생기면 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40평대 새 집으로 이사갈 날만 기다리던 중 시모는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나이 든 사람이 애 보기 딱 좋다면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아들 덕에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제 같이 살면서 며느리가 효도할 차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집인데 뭐가 아들 덕에 이루어진 거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야기했죠. 이 집은 우리 부모님께서 편하게 노후 생활 보내시려고 물려주신 집이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돈을 보태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 우리 아들은 재물복이 많아서 네가 남편 덕을 제대로 본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고 결국 명절쯤엔 시모가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이사갈 집 네가 산 게 아니라 네 부모가 도와준 거잖아. 그럼 결국은 부부 공동재산 아니니? 아무리 네 이름으로 된 명의라고 해도 너 혼자 독차지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우리 아들 집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왕 물려줄 거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물려주면 좀 좋아? 꼭 그렇게 네 명의로만 해야 했을 일이냐 이 말이야. 하여간 아무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을 드러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혀서 그건 아니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시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대면 뭐하나요? 시부모랑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주는데요. 셋이서 저한테 이건 아니라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물려주신 집인데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집에 집착할까? 정말 다시 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그렇게 좋은 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고 40평대 아파트를 사고 난 뒤에 서서히 바뀌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상하게 말하는 시부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재산을 물려받을 때만 해도 네 집인데 네가 결정하라고 하던 사람이 이젠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 허리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집도 넓은데 모시고 살면 좋지. 중간중간 도움도 받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 여러모로 편할걸?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장인 장모님은 시골에서 편하게 사시게 둬야지.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 도움받으면 좋잖아. 솔직히 방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도 큰 문제 없지 않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시모한테 딱 붙어서는 얄미운 시누이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말로는 저 위하는 척 이야기했지만 결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짜증났어요. 아니, 방이 많으면 무조건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 많은 걸 핑계대면서 같이 모시고 살자는 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날이 가까워져 오면서 시모가 더 본색을 드러냈어요. 한창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도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어이없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방은 우리 거니까 침대랑 붙박이장이랑 다 비워두고 나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깨끗하게 정리 싹 해둬라. 안마 커튼도 하나 달아주고 이왕이면 화사하게 꽃무늬로 달아주면 좋겠다. 기가 차서 웃음이 막 절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요,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집이고요.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 마련하는데 일 한 푼 도와주지도 않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요? 거기다 꽃무늬 안마 커튼? 아니, 무슨 권리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남편에게 항의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했더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장인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다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좋게 생각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랑 시모는 이미 제 의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둘이서 같이 살기로 이야기를 마친 것 같았어요. 상의 없이 그냥 둘이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오케이 한 적 없는데 말이에요.
아니 애초에 반대해도 들어먹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은 필요 없고 둘이서 짝짝꿍 결정된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현실 아닌가요? 시모는 계속해서 이사 갈 곳 주소를 물었고 남편은 그냥 모시고 살자고 본인이 가운데서 잘 대처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안다. 시모랑 저 사이에서 적절히 행동하며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처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이런 것부터 내 의견을 다 무시하고 가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일로 남편과 한참을 실랑이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게 설득해 보기도 하고 타일러도 봤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냐,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다는데 왜 싫다고 하는 거냐고 했고 나중에는 본인의 부모님이 그렇게나 싫냐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함을 넘어서서 시위 비슷하게 행동하기도 했어요.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오거나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안 오려고 일부러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굴었어요. 이 때문에 남편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시위하고 시모는 시위대로 주소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다 시모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고 조종했겠죠. 저랑 있었던 일도 다 남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남편이랑 시부모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고 저는 이게 결혼 생활 중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위기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건 그냥 애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남편은 저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꼴값을 떨고 있었죠.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남편과 시모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시모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고 기분 좋게 술도 한잔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속이 이만저만 아닌데 남편은 속 편하게 술 마시고 취해서는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혼자 식탁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진동음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제 핸드폰 소리인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 진동 소리인가 소리를 따라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그때 소파 위에 걸쳐둔 남편의 겉옷이 딱 눈에 띄었어요. 남편의 핸드폰 소리인가 싶어서 겉옷 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냈는데 문자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연락한담 싶어서 살펴봤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풀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누구지 하고 다음날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넘길 텐데 이상하게 이날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제대로 발동한 거죠. 이상하게 누구인지 꼭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가락에 핸드폰을 가져다 댔습니다. 지문을 인식하고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몰랐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불륜의 증거들이 차고 넘쳤어요.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등이 있었고 늦은 시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남편한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집에 들어갔으면 보고 잘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지금 아내랑 뭐하고 있길래 연락이 없냐, 누구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때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이마와 손에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졌어요.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살펴보니까 상간녀 집 주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서 본 모든 정보와 증거를 다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그걸 다 옮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챙길 건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손에 넣고 나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허망함에 몸부림을 쳤어요. 나 몰래 뒤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친정부모님의 해주신 집에 시부모랑 같이 살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어이없는 이야기에도 그래도 예의 차리면서 행동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과 이혼하기로요. 그리고 파렴치한 시댁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하고 싶어 하니까 좋다, 그래, 이 기회에 새 며느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정말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는 복수. 제가 생각한 복수는 시모에게 상간녀 집 주소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거기로 짐을 옮기고 새 며느리랑 사이좋게 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모가 짐을 보낼 주소를 묻던 그날 밤, 제 손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고 저는 시모가 원하는 주소를 상간녀의 주소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랑 나눈 문자 내용 중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둘이 좋아 죽고 못 살길래 얼른 이혼하고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개념 없는 시모를 1+1으로 보내주고 싶었어요. 복수를 다짐하고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된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숙취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실컷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사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사부터 시부모님 모시는 것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좋아서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렇게 방심했을 때 제대로 된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순조로웠어요. 시모한테 바로 이사갈 곳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이삿짐 보내고 정리하는 것도 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밑밥을 쫙 깔았거든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게 정말 반성하는 척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는 척 오만 연기를 떨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좋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는 알려줬지만 전반적으로 예약하고 관리하는 건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고 짐은 미리 뺄 수 있으니까 화요일쯤에 예약해 놓을게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에서 어머님 아버님 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필요 없는 거는 천천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네가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참 편하고 좋구나. 시모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에 너무도 설레어 했습니다. 제게 같이 살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고 저 역시 너무 기쁘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연기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을 챙기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선택한 최고의 여자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넌 정말 최고의 바보다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 계획은 조금씩 완성되어 갔어요. 제가 이삿짐 센터에 넘긴 주소는 상간녀 집 주소였습니다. 그곳으로 시댁짐을 모조리 옮길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편 짐도 함께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이사 준비를 한다며 짐을 꾸리는 척했고 남편도 뿌듯한 표정으로 시모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웃긴 건요. 짐 포장하면서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이러더군요. 내가 괜히 걱정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고분고분한 줄 몰랐다니까. 우리랑 같이 살기 싫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쩌나 했는데 일이 쉽게 풀리네. 그 말에 남편도 덩달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본인도 장인 장모님께 잘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 부모님께 잘하니까 본인도 앞으로 잘할 거라고,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고 했어요. 진짜 토악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장인 장모님께 잘하는 사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속으로 오만 가지 욕을 해댔어요. 어디서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엄마 아빠를 갖다 올리는지. 기분 더러웠지만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대충 맞장구 쳐줬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복수를 계획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시골로 이사하시면서 남편이랑 잘 살라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셨는데 대뜸 이혼한다니까 그러실 만하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저를 맡기고 마음 편히 노후 생활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망설여졌는데 언젠가는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믿었던 사위한테 제대로 발등 찍혔다면서 속상해하셨고 또 시댁 식구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어이없다면서 화를 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와서 한바탕 난리치고 싶지만 저를 봐서 참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수할 건지 다 계획해 놓았고 그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한 방 먹일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댁에는 모르는 척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의 날이요. 오직 이날만을 위해 그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열심히 참았습니다. 제게 이날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날이었고 또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끝을 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겠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입술에는 진한 레드 틴트를 바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원피스도 일부러 예쁘게 입었어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이 잦아서 역시나 출근했고 저 혼자 시부모와 같이 상간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에서 시댁짐을 정리했거든요. 남편 짐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출근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삿짐 직원들에게 남편 짐만 챙기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상간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렇게 상간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시모는 아파트 외관을 보며 좋은 집이라고 했는데 뭔가 허름한 것 같다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은 그렇지만 평수는 엄청 넓고 리모델링해서 내부는 다를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 그리고 시부모와 함께
상간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간녀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둘이 나눈 대화를 살펴봤을 때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가 친절하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당당하게 상간녀 집 앞으로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나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머리를 질끈 묶은 상간녀가 토끼 눈이 된 채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도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 누구냐고, 누구길래 우리 집에 있는 거냐면서 제게 물었어요. 그와 동시에 상간녀 역시 저희를 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거냐고 난리쳤고, 시모는 그런 상간녀를 보고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여기는 우리 며느리가 산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상간녀와 시모의 눈빛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서는 저는 여유롭게 입꼬리를 올리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나 보다. 괜찮아요. 여기 어머님 집 맞아요. 앞으로 저 말고 저기 있는 여자랑 같이 사시면 돼요. 그게 지금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내가 생판 모르는 저 여자랑 왜 같이 살아? 네 집은 어쩌고? 제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새 며느리 될 사람하고 같이 사셔야죠. 안 그래요? 뭐? 새 며느리? 어머, 모르고 계셨어요? 여기 어머님 아들이 묵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던데요? 제 말에 시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차린 듯 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휙 돌려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하더군요. 상간녀 역시 동공지진이 엄청났습니다. 사실 시모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뒀어요. 이런 게 부모 맞나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만약 제 자식이 그랬다면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반쯤 죽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본인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남편이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다른 아줌마랑 바람나면 저보다 더 난리칠 게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튼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내연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언젠가 알아서 정리하겠지 생각하고 태평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참 뻔뻔한 인간들이죠. 그렇게 상간녀를 처음 대면한 시모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쾌해야 하는 게 바로 저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런 더러운 곳으로 자신들을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이 종종 놀러와서 지내는 곳인데 부모로서 오면 안 되냐. 어차피 새 며느리 될 텐데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상간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쳐다보며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오빠랑 저랑 만나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궁금하니? 너도 참 웃긴다.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왜 궁금해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궁금하다면 말해줄까?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됐어. 거기에 너랑 남편이랑 둘이 나눈 대화도 봤고 같이 찍은 사진도 봤어. 너 사진빨 잘 봤더라.
불륜 증거들이 가득한 사진 수두룩하던데? 제 말을 들은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지금 시부모한테 장난친 거냐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외도한 걸 알았으면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감히 시부모를 가지고 장난을 쳐? 네 부모가 시어른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네, 모르면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새며느리 얻으시라고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예요. 겸사겸사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알려드릴 겸요. 뭐? 남편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랑 같이 살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저는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교육이나 잘하세요. 이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크게 분노하며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게 저지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제 행동에 경을 칠 노릇이라면서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어서 짐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안 된다면서 직원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고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라 시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직원들이 짐을 풀자 시모는 힘이 달려서 그래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호통을 치더니 그대로 나가셨어요. 남은 건 상간녀인데 멍하니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길래 정신 차리게 해줄 겸 남은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시부모의 짐을 일부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왜 들어가기는? 짐 푸는 거 안 보여? 아, 네가 곧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글쎄 안방을 쓰고 싶다고 하셨어. 참, 먼지 알레르기 있어서 청소 열심히 하거든? 정리 마무리되면 청소기 꼭 돌려. 그리고 창문에 꽃무늬 커튼도 달아. 네가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꽃무늬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네 남편 짐도 같이 챙겨왔어. 너희들은 다른 방 써. 안방 말고 저기 작은 방 쓰면 되겠네. 제가 막무가내로 안방에 시부모 짐을 던지다시피 옮겼고 다른 쪽에 있는 작은 방에 남편 짐을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힘에 밀려서 튕겨나갔어요. 독이 바짝 오른 제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힘이든 말빨이든 뭐든 안 되니까 급기야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라고 했어요.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라고요.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라고 하자 주춤거렸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계속 쏘아붙였어요. 신고해서 경찰들 오면 사람들 이목 집중되는 거 한순간이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래고래 소리칠 거다. 그럼 동네에서 불륜녀로 소문나는 건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마 신고는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해서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한테 얼른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르라고 했어요. 상간녀는 질질 짜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오빠 아내가 와서 난리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남편은 기겁했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총알처럼 움직였는지 몰라도 순식간에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왔어? 당신 집은 저기 작은 방에다 풀면 돼. 아유, 우선 나와. 나와서 나랑 따로 이야기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잡아 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어디다 더러운 손을 가져다 대는 거냐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또 어차피 네 엄마가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뭐가 부끄럽냐고 했어요. 아니, 부끄러움이 뭔지나 알기는 하냐고. 그렇게 남의 시선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냐고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풀면서 남편을 쓰레기처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는지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어디까지 망신줄 작정이냐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고 이거나 받으라면서 준비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됐고! 여기 도장이나 찍어. 불륜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서둘러 이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요. 그렇게 저는 아수라장이 된 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오면 곤란하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제 뒤를 쫓아왔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비밀번호가 틀리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저를 불러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할 이야기 없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이 문 좀 열어봐.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나 죽을 죄 지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마음이 쉽게 안 풀리겠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과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고 남편은 애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심심해서 만난 거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다고 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저뿐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진심일 리는 없겠지만 만약 진심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미 우리의 신뢰는 다 깨졌다. 나를 배신한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같이 사는 건 더더욱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애걸복걸 해봐야 소용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주춤했고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기야 할까 싶어서 다시 이런저런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척 연기했어요. 그제야 소란 피우는 걸 멈추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있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짐을 옮기고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일절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는 문자만 한 통 보낸 게 다예요. 아무튼 이혼 도장 찍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할 거라고 했고 며칠의 시간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큰 죄를 지었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 인정한다. 그 일 있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몰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아들도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안 될까? 시모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들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머리만 대면 잠 잘 자는 사람이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죽을 듯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밥을 거르고 잠을 안 잔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했고 혹시라도 그런다 해도 그건 어머님 아들이 견뎌야 할 몫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옆에서 잘 챙겨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몬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단돌이 잘할 거라고 했고 같이 살자고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같이 안 사는데 뭐하러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시몬은 울상이 된 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래봤자 달라질 거 없고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결국 시몬은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제 뜻에 따라 이혼 도장을 찍어줬어요.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시작했어요.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수나 분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단지 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집을 아무렇지 않게 차지하려 들고 내 마음을 짓밟은 남편 시모와 상가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선을 긋고 저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켜냈어요. 집도 제 삶도 제 마음도요. 여러분도 자존심과 마음부터 챙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딸이기 전에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